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월북한 탈북자 김모 씨는 강화도에서 철책 아래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임진강을 헤엄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모 씨는 코로나19 확진이나 환자와 접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문제에 대해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송금과 허위 학력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6번 가운데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며 모레 긴급위원회를 재소집했습니다. WHO는 최근 6주 만에 코로나19 환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를 애초 알려진 규모의 10배에 가까운 14,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반인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피해 규모를 더 정밀하게 추산한 결과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이어서 용인의 기숙학원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90여 명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숙학원 2곳 모두 유명 사교육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같은 위탁급식 업체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총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요.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권한의 대폭 축소입니다. 총장의 가장 핵심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권한을 권역별 고등검찰청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선 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에 총장이 직접 관여할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들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총장은 인사위에만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바꿔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으로 다양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서 모두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 개혁위는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남용을 하게 되면은 견제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당장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국 고검장들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뜻이라는 비난과 함께 검찰 인사 의견을 듣도록 권고한 검찰 인사위도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정치 권력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선 비공개로 하는 검찰 예규가 만들어져 깜깜이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라는 취지가 반영되게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통합당에서는 타령과 다를 바 없다고 쏘아붙이다가 관련 수사 무마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네, 추 장관은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며 법사위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병사가 휴가를 갔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시간이 지났는데 복귀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보통 군 형법에 있는 군무 이탈죄에 해당하나요? 일반론적으로? 네. 그걸 보통 우리가 탈령이라고 하죠.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그 동부지검장 하시다가 4월 달에 갑자기 그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시네. 지금 검사장도 없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을 참,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지금- 하시면서 지금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 발령한 듯이 21대 국회 개원 뒤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채 법사위 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추 장관의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발언 뒤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면서 법사위는 두 차례 정회 뒤 결국 산회했고 통합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에만 오면 막장 드라마가 연출된다며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발언을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강박을 했다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기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근 검찰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맹목적 선동과 야유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해온 송사면 서울 남부지검장도 지금의 검찰을 두고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이 든다며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20대 월북자는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빠져나가 임진강을 헤엄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수로 주변에 버려진 월북자의 가방이 유일한 단서로 남았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도 북동쪽 월곶리에 있는 해안가 배수로입니다. 월북자 김 씨가 해안으로 빠져나간 뒤 북으로 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첫 지점입니다. 군 당국은 앞서 김 씨가 철책 밑으로 난 배수로를 통해 빠져나간 뒤 임진강 하류를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로 추정을 했고 그다음 월북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이 철책이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화도엔 해안으로 향하는 이 같은 배수로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해당 배수로는 성인 2~3명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인근 주민의 설명입니다. 월북자 김 씨도 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배수로에도 보면 뭐 쉽게 해서 이렇게 철망을 쳐놨거나 그렇게 관리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뭐 나갈 자리들은 있죠. 김 씨가 배수로를 월북 루트로 사용하면서 감시 장비인 철책 등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배수로 주변에 버려진 김 씨의 가방이 지금까지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곳에서 북한 지역까지는 2.5km 안팎으로 김 씨가 강화도를 감싸고 도는 물살을 따라 헤엄치는 과정에서 도구도 함께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공개하기 전까지 김 씨의 월북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지난해 삼척항 북한 목선 진입, 올해 서해 중국인 밀입국 사건에 이어 군의 경계 실패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번 탈북민의 재입국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연락도 하지 않았고 월북 제보를 받고도 40시간이 지나서야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 씨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건 지난달 12일. 자택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흘의 뒤인 6월 21일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 4일 국과수에서 DNA 증거까지 확보하고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재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도 없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정작 김 씨 신변을 관리하는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뒤 한 달 가까이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수사팀은 물론 탈북민 관리부서도 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김 씨 지인이 경찰의 월북 가능성을 처음 알린 건 지난 19일 새벽 1시쯤. 이미 김 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같은 탈북민인 제보자는 애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제보 시점을 지난 18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부인했습니다. 차량을 이 사람한테 사용하도록 뒀는데 어떤 돌려주지 않는다. 탈북, 월북이나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경찰 발표대로라도 김 씨의 출국을 금지하는 데는 4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탈북민 신변과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도 군 당국에 알리기는커녕 만 하루가 훌쩍 지나서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도 결과적으로 김 씨의 신변을 관리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탈북민 신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대 탈북민이 최근 경계망을 뚫고 월북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탈북을 준비한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 탈북민과 관련해 개성시에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다며 위기감을 부채질했습니다. 탈북민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된다는 주장인데 우리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로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북한 김모 씨는 코로나19 확진이나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씨와 왕래가 잦았던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아 월북 전 김 씨가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접촉이 잦았다고 좀 생각하는 2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어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결과는 음성으로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틀 연속 김 씨가 북한에 코로나19를 유포했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개성시에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조성됐다면서 신속 방역대를 보내 감기 환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시군 인민병원들의 보건 일꾼들을 허담당 개선에 중파시켜서 발열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신자라며 막말을 퍼부었던 탈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현재 김 씨의 상태나 월북 경로, 그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달러화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을 인정을 했고 그 원인을 남측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럼 부채 소유가 남측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남측으로부터 보건의료 협력이나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정부는 북한이 추후 코로나 발생 책임을 김 씨나 우리 정부에 돌리며 대남 비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북측 동향을 주시하며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임명 당일인 어제 오후에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님, 그 월북자 관련해서 북한에서 코로나 관련성을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뭐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우선 오늘은 현안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얘기 좀 듣고 임시 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시 박 후보자가 30억 달러를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합의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박 후보자는 문건 위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로 시작도 전부터 진통을 겪었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결국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정치 개입 우려를 의식한 듯 국정원 업무에만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협력 비밀 합의를 해준 증거가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북측에 5억 달러 지급과 25억 달러 차관 제공 등 총 30억 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이 모르는 25억 불까지 주는 걸로 합의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예, 후보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 문건을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원본을 그 카피를 주시면은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학력 위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제출해 단국대에 편입해놓고 참여정부 실세로 있던 2000년에야 뒤늦게 학적을 광주 교대 출신으로 고쳐놨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거듭 단국대 학적 서류를 내라며 압박했지만 박 후보자는 광주교대에 2년 다닌 뒤 단국대에 편입한 게 맞다고 단호히 맞서며 끝내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조선 그 학력을 위조한 것이 거의 사실로 된다. 기정사실이 된다.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또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고액 후원자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5년 동안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않았다며 불법 정치 후원금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박 후보자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든 안 갚든 둘 사이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청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네, 요양시설과 교회 등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시청에서 나온 확진자는 시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 자문위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청 본청 11층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10명 내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회의가 열렸던 11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 직원들을 모두 귀가시킨 다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구내식당과 매점, 카페 등도 임시 폐쇄 조치하고 접촉자 범위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 추가 감염 차단에 나섰습니다. 강서구 요양시설 집단 감염은 교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확진자가 다니던 강서구 소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한 교인이 새롭게 감염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를 긴급 방역하고 예배 참석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함께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긴장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러시아 선박을 중심으로는 현재까지 4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 당국이 3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선원에서 수리공, 가족까지 2, 3차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내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의 고리가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26일 추가 확진된 수리공의 가족 1명을 3차 전파 사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선박으로 이 1차 감염이 됐고 수리공이 2차 감염이 됐고 이 수리공과의 접촉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3차 감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리공들이 러시아 선박 수리 때 선원들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확진된 8명이 같은 회사 소속이고 함께 수리에 참여했고 발병일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 먼저 감염된 뒤 동료들에게 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전후 관계 파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리 작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복기를 거쳐 추가 확인될 가능성,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중심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당국은 조사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를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곧 관계부처 회의를 엽니다.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서 일단 안들이 마련이 되고 그것이 향후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예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가 방역 강화 대상국이 되면 선원들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입항 시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해서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지상 16층짜리 호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한 건 새벽 3시쯤. 시설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신고자는 호텔 직원. 외곽 순찰을 하던 중 완강기가 밖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수상히 여긴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완강기를 위해서 탈출하는 거고 완강기는 밑으로 이제 실탁을 내려왔으니까는 그게 보였나 봐요. 이들은 단기 관광 비자로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방역 지침에 따라 2주 동안 격리 조처됐습니다. 3명이 탈출한 시설엔 해외 입국자 540여 명이 임시 격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이탈자 3명의 행적을 좇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첫 입건 사례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나왔습니다. 네,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무시하며 욕설을 퍼붓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뭘 나가? 왜 나가 내가? 너가 나가 임마! 안 나갈 거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마스크를 쓰던지 해수욕장 바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도 많았지만 해당 남성은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10분 이상 무시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자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혹시나 모를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첫 단속 사례로 해당 남성에게는 최대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야간에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2명 이상 모여서 음주나 취식행위는 하시면은 제한이 발생합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백악관은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노출됐을 위험은 없다고 했지만 최측근 인사인 만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백악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걸린 겁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 가운데 양성 판정은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확인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인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노출됐을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No, I haven't seen him lately. I heard he tested. Yeah, I have not seen him. I'm calling him later. CNN은 대통령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공식 행사를 함께한 것은 지난 10일 마이애미 남부사령부 방문 때였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주 후반부터 백악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감염 시기와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리 커들로 경제보좌관이 가족 모임에서 딸을 통해 감염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I believe his daughter was ill first. He tested several times, and I have not spoken to him today. 백악관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떨어져 있는 안전한 곳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회의 업무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갈등 등 시급한 이슈에 대한 조율과 안보 관리 공백뿐만 아니라 그동안 접촉한 백악관 내부 인사는 물론 최근 방문한 유럽 동맹국의 인사들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6번 선언했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모레 긴급위원회를 재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최근 6주 만에 코로나19 환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확산세는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세 조짐을 보이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Almost 16 million cases have now been reported to WHO and more than 640,000 deaths. And the pandemic continues to accelerate. In the past 6 weeks, the total number of cases has roughly doubled.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지금까지 6번 선언했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오는 30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일부 변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HO 사무총장은 검사와 격리, 치료, 접촉자 추적 등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치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독일 등이 이 같은 조치를 일관되게 지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We are not prisoners of the pandemic. Every single one of us can make a difference. The future is in our hands. WHO는 또 각국이 여행 규정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자꾸 바꾸면 혼란이 가중된다며 일관되고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Our new normal includes physical distancing from others. Our new normal includes wearing masks where appropriate. 또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재개하면서도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정부 규제 밖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행정수도 이전까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과 구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규제 빈틈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쓸어담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올해 4월 잠시 주춤했다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도 5월 291건에서 지난달에는 418건으로 늘었는데 강남이 49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도 파악이 쉽지 않고 다른 나라에 주택을 가졌는지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가 모두 무용지물인 겁니다. 우려가 나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인에 대해 20%의 특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의 효과도 떨어뜨리지만 마땅히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투기 세력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끌어모으고 최대한 높게 짓는다는 게 정부가 막판 고심하고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의 주요 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서 자칫 주변 집값 상승만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보다 우리의 젊은 세대나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현재까지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공급 부족 우려가 커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부가 밝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이유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정부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부지를 찾아내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83만 제곱미터의 태릉 골프장을 통해 만여채, 그리고 정부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무역전시장과 교도소 등 부지에서 만여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 정비창 용적률을 높여 만채 안팎, 청량리와 동대문 등 이른바 역세권 주변 고밀 개발로 8,000채 이상을 짓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공실률이 8% 정도인 서울 지역 상가와 사무 공간을 매입해 주거용 임대 가구로 활용하는 보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지를 끌어모으고 이들 지역 용적률을 높여도 4만 가구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공급 확대에 기대감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결국 찔끔 공급에 그치면 오히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휴부지 활용과 더불어서 고밀 개발과 서울 지역 층수 제한 완화, 역세권 개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규제 완화처럼 도심 내 공급 확대 수단들을 총동원해야 서울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충분한 공급 신호를 시장에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성격이 강한 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자칫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발에 따른 초과 수익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를 두고 개헌과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가운데 한 가지 방안을 연말 정기국회 전까지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어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드는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 이전의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최근 수도 이전 이야기에 왜 급작스럽게 불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통합당 일부 의원들의 수도 이전 동조 의견에 대해선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고 평가하며 당내 논의기구를 별도로 둘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오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오늘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5개 주체가 참여해서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는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을 거부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를 애초 알려진 규모의 10배에 가까운 14,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반인 15,000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더 정밀하게 추산한 결과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과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으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의 독성 성분 때문에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는 지금까지 1,500여 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신고된 건수 외에도 사망한 사람이 많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제 사망자가 14,000여 명이라는 겁니다. 지난 9년간 신고된 접수된 사망자는 1,553명입니다. 추산된 14,000명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한 숫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참위는 전국 15,000명에게 가습기 살균제 이용 경험이나 피해가 없는지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 규모가 지난 2016년에 조사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독성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 있다는 사람은 이전보다 200만 명 이상 많다는 결과가 나왔고 67만 명으로 파악된 전체 피해자 수에 비하면 여태껏 알려진 피해 신고가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때 조사의 표본 크기 아마 3,000 가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5,000 가구에 개인으로 치면 15,000명이 넘기 때문에 신뢰성은 확실히 더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된 사람을 55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그 가운데 비염이나 피부질환 등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있어 피해자 수가 여태 적게 알려졌다고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20만 3천여 명은 폐질환을 앓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중으로 가습을 하면 날아가잖아요. 사람이 흡입하게 되니까 폐에 처음에 염증이 일으키고 모세기관지 쪽이 많이 파이브로시스가. 이번 연구조사는 지역별 연령별로 전국의 5천 가구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뒤 그 결과를 가습기 살균제 사용 예상 인구에 곱한 추정치입니다. 사참위 측이 정부가 직접 나서 정확한 전체 피해 규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추산이 거칠고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세요.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첫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지 9주년이 되는 다음 달 31일 정부와 생산기업의 방관과 책임 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이어 용인의 기숙학원에서도 수험생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두 곳 모두 유명 사교육 업체가 운영하고 있었고 위탁 급식 업체도 같았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대형 기숙학원입니다. 한 달 학원비 340만 원을 받고 의대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수험생 400명이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곳 기숙학원에서 첫 식중독 의심 증상 학생이 발생한 건 지난 19일입니다.
처음에 방역당국은 유증상자가 70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주말 사이 20명이 늘어 현재 90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라 일반적으로 잠복기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은 추위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문제의 기숙학원은 지난주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던 경기 이천의 기숙학원과 운영업체가 같은 곳입니다. 지난 17일 이천 기숙학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지 이틀 만에 용인 기숙학원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YTN 취재 결과 두 기숙학원은 같은 위탁급식 업체가 만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명 사교육 업체가 운영하는 학원이라 믿고 보냈는데 급식 위생은 엉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많을 때는 여기 400 가까이 되죠. 그런데 얼마나 그 무책임하고 그 거짓말만 일삼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용인 기숙학원은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관계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업체 측은 19일에 병원에 간 학생이 24일에서야 학원에 식중독 진단 사실을 알려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19일 밤에는 그 학생 한 명만 이제 고열이 있어서 장염이랑 그래서 이제 병원을 따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입시업체는 정확한 식중독 원인이 나올 때까지 위탁급식 업체를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가정집 컴퓨터의 인터넷을 모두 끊어도 원격 조종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 사건 보도해드렸죠. 경찰이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해커는 자신을 알 수 없을 거라며 조롱하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공유계를 통한 해킹 수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인터넷을 끊었는데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해킹이 계속되자 피해자 가족은 거처를 옮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커는 피해자 태블릿 PC에 경찰은 나를 알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팀으로 움직인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문자를 다시 보내왔는데 저희 지금 서울에 없고요. 그리고 꺼져 있었는데 얘가 이거를 키더니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용하던 모든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 이후 예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다른 번호로 재개통했는데 이것마저 해킹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지금 이 바꾼 핸드폰을 맘대로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이 병하 이렇게 보냈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해킹 의심 현상이 발생했던 이번 달 초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공유기에 누군가 접근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를 감염시킨 뒤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든 전자기기에 악성 코드 등을 심으면 온라인 상태가 아니어도 원격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선 마우스나 키보드의 신호를 찾아내 해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나 무선 키보드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외부로 신호가 나가는 마우스인지 아닌지, 그 마우스 모델이 어떤 건지 점을 찾아가지고 외부에서 또 다른 마우스를 그걸 제어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자필로 스마트폰 해킹 끝이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던 해커. 사건을 맡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 거주지의 CCTV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해킹 방식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부딪히며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음주 상태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김주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 가드레일이 부서졌고 곳곳에 부서진 승용차 파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여산 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가 빗길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나갔던 차량은 길박 언덕과 부딪힌 뒤 고속도로로 다시 튕겼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숨졌고 여성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 8시 반쯤에는 부산 금정구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역주행하던 2.5톤 화물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승용차에는 최동석 KBS 아나운서와 아내인 방송인 박지윤 씨 그리고 두 자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최 아나운서 가족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물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5%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휘경동에 있는 2층 건물 옥탑방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옥탑방 거주자 등 건물 주민들이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등 피해자 A씨를 돕는 여성단체 8곳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저동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 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이딴 당내 성추문과 관련해서 자신부터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장인 남 최고위원은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성 최고위원이었지만 젠더 이슈를 우선순위로 끌어가는 데 많은 장애가 있었다며 윤리감찰원 안에 젠더폭력신고센터를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공식 폐쇄했습니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공무원들을 진입시켜서 공관을 접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앞마당에 성조기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지난 35년간 중국 서부와 미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오던 청두 총영사관이 문을 닫는 순간입니다. 청두 총영사관은 주말 동안 이사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밤늦게 대형 트럭이 들어가 선박용 컨테이너로 짐을 싣고 나왔습니다.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통보 72시간 만에 철수가 끝나자 버스를 타고 도착한 중국 정부 관리들이 정문으로 진입했습니다. 美方人员按照中方要求撤离总领馆，美国驻成都总领馆闭馆，中方主管部门随后从正门进入，实行接管。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내부 소독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방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처 철거를 못한 총영사관 간판들은 큰 천으로 가렸습니다. 총영사관 바깥에서는 중국인들이 몰려와 중국 정부를 응원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30-40년 된 총영사관을 하나씩 철수시키는데 단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관 폐쇄를 주고받았지만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는 추가 폐쇄 주장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지만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울 등 곳곳으로는 이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남 섬 지역과 경남 해안 쪽으로는 여전히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호우특보는 조금 전에 해제가 됐지만 지금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제주 삼각봉에 208.5mm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울산 삼동면과 부산 대양동 쪽으로도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의 많은 곳은 15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남과 경남에도 30에서 7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27도 등으로 비 오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마는 주 중반이면 사실상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주말까지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월북한 탈북자 김모 씨는 강화도에서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서 임진강을 헤엄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6번 가운데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며 모레 긴급위원회를 재소집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이어서 용인의 기숙학원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90여 명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비검사 출신 인사도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도록 관련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아닌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신 검찰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총장은 인사위의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만 임명하는 관행도 개선해서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총장 입김이 작용하거나 깜깜이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을 의결한 지 4일 만인데요. 검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힘을 싣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총장의 영향력 등 심의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편파성 우려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검찰총장이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사실은 깜깜이다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심의위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질의의 그 순서 배정, 그다음에 상호 이렇게 교호 신문이 없는 것,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는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의위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뒤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등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선 자료가 이미 초기화돼 증거 가치가 없었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또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를 보면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전 기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신라젠 관련 의혹으로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측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중단 권고와 압수수색 취소 등에도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수사팀이 심의위 권고대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군 인민병원들의 보건 일꾼들을 허담당 개선에 충파시켜서 발열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접촉이 잦았다고 좀 생각하는 2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어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결과는 음성으로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을 그 원인을 남쪽으로 돌린 거거든요. 보건의료 협력이나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합동참모본부가 월북자 김모 씨가 강화도 전방 지역을 통해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월북자의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월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군은 특히 김 씨가 철책 밑에 난 배수로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군 경계의 사각지대를 노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북한 이 남성은 사라지기 하루 전에 월북 장소 부근을 한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사전 답사까지 할 정도로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당국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 김 씨. 김 씨는 사라지기 하루 전 지인의 차량을 타고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거주지인 김포로 돌아갔고 저녁 무렵 식당과 마사지 업소 등을 이용한 뒤 다시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김 씨가 탈북 전 사전 답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김 씨의 휴대전화 신호도 집 주변에서 꺼진 상황.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건 다음 날 새벽 2시 20분쯤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택시를 타고 월북 통로로 추정되는 인천시 강화도 내 월군리의 한 배수로 주변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수로에서 발견된 김 씨의 가방에는 통장 1개와 환전 영수증, 물안경, 옷가지 등이 있었습니다. 환전한 금액은 우리 돈으로 500만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군 당국은 김 씨가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뒤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제2북 행적에 대한 수사와 함께 월북 관련 제보 대응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북한은 월북한 탈북민과 관련해 개성시에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다며 위기감을 부채질했습니다. 월북한 김모 씨가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된다는 주장인데요. 우리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월북한 김모 씨는 코로나19 확진이나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씨와 왕래가 잦았던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아 월북 전 김 씨가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접촉이 잦았다고 좀 생각하는 2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어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결과는 음성으로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틀 연속 김 씨가 북한 내 코로나19를 유포했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개성시에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조성됐다면서 신속 방역대를 보내 감기 환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시군 인민병원들의 보건 일꾼들을 허담당 개선에 충파시켜서 발열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신자라며 막말을 퍼부었던 탈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현재 김 씨의 상태나 월북 경로, 그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달러화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을 인정을 했고 그 원인을 남쪽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럼 주체 사회가 남쪽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남쪽으로부터 보건의료 협력이나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정부는 북한이 추후 코로나 발생 책임을 김 씨나 우리 정부에 돌리며 대남 비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북측 동향을 주시하며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5년 동안 재월북한 탈북자가 모두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인원이 2015년 3명,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명 등 모두 11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입국했다 주장하는 탈북민에 대해선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어서 수치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 당일 처음으로 청사로 출근하면서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한 재가 직후인 어제 오후 정부 서울 청사로 출근해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의 재월북과 관련해서는 현안 관련 얘기는 줄이겠다며 통일부 식구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거라며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휴전 67주년이었던 어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학력 위조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가 조선대를 다녔다고 속여 단국대에 편입했다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서 뒤늦게 광주교대 출신으로 기록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학력 위조는 없었다면서 질문다운 질문을 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선대 상학과 5학기를 마치고 단국대 상학과로 편입한 걸로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걸 청문회 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교대로 바꿉니다. 광주교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좀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죠.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의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단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그리고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기관 4곳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이 24%로 가장 높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8%로 3위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란히 3%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이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깜깜이 환자가 여전하고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지난 5월 황금 연휴 악몽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삼행 삼금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안정세에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6%를 넘는 데다 여름 휴가까지 본격화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험 요인은 여름 휴가와 방학입니다. 5월 초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과 같이 관광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클럽 등 고위험 시설과 게스트하우스처럼 휴가철 사람이 몰리는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권고됐습니다. 인원 제한과 시간제 운영, 사전 예약제로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밀접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되도록 집에 있는 게 좋지만 휴가를 떠난다면 지켜야 할 기본 수칙도 공개했습니다. 휴가철 삼행, 삼금, 즉 꼭 지키셔야 하는 3가지와 꼭 피하셔야 하는 3가지를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휴게소와 음식점에는 짧게 머무릅니다. 어디를 가든 2m 이상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가서는 안 되고 밀폐 밀집된 시설이나 여행지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침방울로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신체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여전히 하늘길이 막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이 다음 달부터 비자를 받아서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장하성 중국 주재 대사는 중국과 유학생, 취업자, 그리고 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교민 등 3개 그룹에 대한 비자 발급에 합의했다고 베이징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비자 발급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사는 학교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유학생들이 오는 9월 개학 시기에 맞춰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약 5만 명은 현재 대부분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대상자 가운데 취업자는 주재원과 자영업자 등으로 Z비자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거류증 기한이 만료된 교민은 입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장하성 대사는 이에 대해 거류증이 만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중국의 비자 완화 계획에 대해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다는 방역 성과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국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인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일부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신속 통로 방식의 예외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비자 발급 외에 항공노선 증편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3월 이후 주당 10회로 급감한 양국 간의 운항 편수를 주당 20회로 늘리기로 이미 합의했는데 추가 증편도 협의하고 있다고 장 대사는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백악관은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노출됐을 위험은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측근 인사인 만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백악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걸린 겁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 가운데 양성 판정은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확인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인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노출됐을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No, I haven't seen him lately. I heard he tested. Yeah, I have not seen him. I'm calling him later. CNN은 대통령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공식 행사를 함께한 것은 지난 10일 마이애미 남부사령부 방문 때였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주 후반부터 백악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감염 시기와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리 커들로 경제보좌관이 가족 모임에서 딸을 통해 감염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I believe his daughter was ill first. He tested several times, and I have not spoken to him today. 백악관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떨어져 있는 안전한 곳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회의 업무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갈등 등 시급한 이슈에 대한 조율과 안보 관리 공백뿐만 아니라 그동안 접촉한 백악관 내부 인사는 물론 최근 방문한 유럽 동맹국의 인사들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6번 선포했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모레 긴급위원회를 다시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최근 6주 만에 코로나19 환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세 조짐을 보이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Almost 16 million cases have now been reported to WHO and more than 640,000 deaths. And the pandemic continues to accelerate. In the past 6 weeks, the total number of cases has roughly doubled.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지금까지 6번 선언했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면서 오는 30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일부 변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HO 사무총장은 검사와 격리, 치료, 접촉자 추적 등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치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독일 등이 이 같은 조치를 일관되게 지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We are not prisoners of the pandemic. Every single one of us can make a difference. The future is in our hands. WHO는 또 각국이 여행 규정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자꾸 바꾸면 혼란이 가중된다며 일관되고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Our new normal includes physical distancing from others. Our new normal includes wearing masks where appropriate. 또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재개하면서도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은 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이 마지막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뉴욕에 사는 멜리사 하팅 씨가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위한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의 3단계 임상시험 주사를 맞습니다. 모더나는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의 미정부 지원금을 받아 미 보건당국과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My husband is a police officer, so we're all on the front lines and can be easily affected by it. So doing our part to eradicate it is very important to me. 모더나는 특히 일상 이상과는 달리 미 전역 89개 도시에서 무려 3만 명의 건강한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3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절반은 백신을 2차례 접종받고 나머지 절반은 소금물로 만든 가짜약 플라시보를 투여받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금까지 1, 2단계 임상시험 결과 피시험자들에게서 커다란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I didn't experience any major side effects. The only one that I had was a soreness in my arm for the next day. 이번 3상 시험은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마지막 시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hese vaccines have been fast-tracked, so it is a shorter time frame than would be for a regular vaccine, but we still need to make sure that the vaccine is going to be safe and effective. 모더나는 성명을 통해 내년부터 연 5억 회 투여분에서 최대 10억 회 투여분까지 백신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상까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3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의 제약사들이 이달 들어 브라질 등지에서 소규모 3상 시험을 시작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이어 용인의 기숙학원에서도 수험생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두 곳 모두 유명 사교육 업체가 운영하고 있었고 위탁 급식 업체도 같았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대형 기숙학원입니다. 한 달 학원비 340만 원을 받고 의대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수험생 400명이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곳 기숙학원에서 첫 식중독 의심 증상 학생이 발생한 건 지난 19일입니다. 처음에 방역당국은 유증상자가 70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주말 사이 20명이 늘어 현재 90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라 일반적으로 잠복기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은 추위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문제의 기숙학원은 지난주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던 경기 이천의 기숙학원과 운영업체가 같은 곳입니다. 지난 17일 이천 기숙학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지 이틀 만에 용인 기숙학원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YTN 취재 결과 두 기숙학원은 같은 위탁급식 업체가 만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명 사교육 업체가 운영하는 학원이라 믿고 보냈는데 급식 위생은 엉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많을 때는 여기 400 가까이 되죠. 그런데 얼마나 그 무책임하고 그 거짓말만 일삼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용인 기숙학원은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관계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업체 측은 19일에 병원에 간 학생이 24일에서야 학원에 식중독 진단 사실을 알려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19일 밤에는 그 학생 한 명만 이제 고열이 있어서 장염이랑 그래서 이제 병원을 따로 간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입시업체는 정확한 식중독 원인이 나올 때까지 위탁 급식 업체를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1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망자가 14,000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정부에 접수된 사망 사례 1,500여 건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사람은 627만 명가량 되는데 그 가운데 67만 명이 폐질환이나 비염 등 질병을 앓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돗물 유충 불안감에 정부가 진행한 전국 정수장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환경부는 오늘 전국 일반 정수처리장 435곳을 조사한 결과와 벌레 번식 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활성탄 여과지를 활용한 고도 정수처리장 49곳 조사에서는 인천 공촌 정수장을 포함한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WHO는 10년 뒤까지는 C형 간염을 퇴치할 계획을 세우라고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C형 간염이 만성화되면 간암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인데, 실제 환자의 80% 정도는 감염 여부를 모르고 있어서 숨은 환자를 찾아내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함께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간경변증과 간암 환자의 10 내지 15%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형 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우 지금 잘 오셨는데 이렇게 강경화하고 저기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오셨기 때문에 더 늦었으면은 진짜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 국내 C형 간염 환자는 3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중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본인이 감염됐는지조차 모른 채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리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미리 발견하면 이렇게 좋고, 그게 이제 오래 가면 간암으로 발전된대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코로나19처럼 돌연 변이가 심해 개발된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완치율이 50%에 불과하고 약물 치료도 부작용이 많아 치료를 중단한 사례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치료제 효능이 높아져 대부분 완치됩니다. C형 간염 치료제는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경구약조차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 3세대의 약들은 유전자형 관계없이 간경화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전에 인터페론 치료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8주간의 치료로 99% 완치가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까지 C형 간염 퇴치를 목표로 국가별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대만 등은 정부 주도로 범국가적인 검진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0대 이상 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검진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국내 C형 간염 퇴치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루어내 적기고 3분기에는 반드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도 2분기를 저점으로 6, 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공공유휴 부지를 모두 끌어모으고 한정된 땅에서 최대한 높게 짓도록 한다는 게 정부가 막판 고심하고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의 주요 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을 총동원해도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해서 자칫 주변 집값 상승만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현재보다 우리의 젊은 세대나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현재까지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공급 부족 우려가 커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부가 밝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이유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정부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부지를 찾아내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83만 제곱미터의 태릉 골프장을 통해 만여 채, 그리고 정부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무역전시장과 교도소 등 부지에서 만여 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 정비창 용적률을 높여 만채 안팎, 청량리와 동대문 등 이른바 역세권 주변 고밀 개발로 8,000채 이상을 짓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공실률이 8% 정도인 서울 지역 상가와 사무 공간을 매입해 주거용 임대 가구로 활용하는 보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지를 끌어모으고 이들 지역 용적률을 높여도 4만 가구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공급 확대에 기대감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결국 찔끔 공급에 그치면 오히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휴부지 활용과 더불어서 고밀 개발과 서울 지역 층수 제한 완화, 역세권 개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규제 완화처럼 도심 내 공급 확대 수단들을 총동원해야 서울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충분한 공급 신호를 시장에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성격이 강한 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자칫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발에 따른 초과 수익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정부 규제를 피할 빈틈이 있기 때문인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행정수도 이전까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과 구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규제 빈틈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쓸어담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올해 4월 잠시 주춤했다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도 5월 291건에서 지난달에는 418건으로 늘었는데 강남이 49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도 파악이 쉽지 않고 다른 나라에 주택을 가졌는지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가 모두 무용지물인 겁니다. 우려가 나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인에 대해 20%의 특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의 효과도 떨어뜨리지만 마땅히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투기 세력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검찰총장 무력화, 지휘권 폐지 권고, 총장 수사지휘권 없애라.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각신문 1면에서 자세히 풀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개혁안 내용이 결국 식물검찰총장과 제왕적 법무장관을 만드는 거라며 비판하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상정된 날 과천 전세는 8억 찍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 3법안이 윤곽을 드러냈죠. 중앙일보는 시장 불안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여당이 종부세 인상안도 기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일면에서 전했습니다. 묘수 찾다 용적률 상향 가드 추가. 경향신문은 용적률 상향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지역의 특혜 시비 우려도 제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양가의 4배로 치솟은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한겨레 신문은 집값 잡기는커녕 로또가 된 공공분양의 불로소득을 막을 변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이 천박한 도시라는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아내 명의로 세종시에 4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해 논란이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역구에 살 집을 지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권총을 수여받은 간부들의 모습입니다. 그린마당에서는 구멍 뚫린 탈북민 관리 시스템을 풍자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의 살아있는 역사. 수많은 성과에도 지분 승계 문제 등 오너 리스크가 변화의 발목을 잡는다. 삼성그룹을 승계한 1987년부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까지 27년간 이건희 회장의 행적을 돌이켜봤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주인공 스칼렛이 짝사랑한 청년 애슐리와 결혼해 질투를 한몸에 받았던 멜라니어. 향년 104세로 세상을 떠난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의 삶과 작품 세계를 돌이켜봤습니다. 조간브리핑 이하린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가 내일 이사회에서 이번 사태를 다룹니다. 철인 3중 협회에 대한 처벌이 핵심인데 자칫 선수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철인 3종 협회는 고 최숙현 선수의 SOS를 받고도 늑장 대처로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박석원 회장이 물러나고 실무진이 직위 해제된 데 이어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도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단체 지정입니다. 협회 임원진이 모두 해임되고 대의원, 이사회 등 모든 운영은 체육회가 구성한 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제3의 외부 인물에게 일종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격인데 다만 조사 대상인 체육회가 이른바 유체이탈로 칼을 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유력하게 거론되는 처벌이 강등입니다. 77개 종목이 인정단체, 준가맹단체, 정가맹단체로 나뉘어 있는데 지위에 따라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철인 3종협회가 준가맹단체로 강등되면 인건비는 매년 2억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경기력 향상 지원금은 1억 4,2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전국체전에서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능한데 실업팀이 해체되고 유망주가 외면하는 종목 존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목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태생하기는 너무나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된다. 한번 탈락하게 되면. 선수 생명을 걸고 한 용감한 폭로 때문에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징계 규정 손질도 필요해 보입니다. 역대급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사들의 공감대 속에 체육회는 폭력 추방 대책부터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의 피해 구제 지원금이 피해 금액의 70%로 제한돼 전액 보상을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의 지열발전소 시설이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난해 공식 확인됐지만 국비로 피해 금액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을 뒤흔들었던 규모 5.4의 지진과 이어진 100차례. 한국은행이 추산한 직간접 피해액만 3,300억 원이 넘는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정부조사연구단은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새나온 고압의 물이 단층대를 활성화시켜 결국 지진 방아쇠를 당겼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시초 과정에서 이소 노출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진 발생 기록과 인위 지열 발전 실정 연구 과정에서 행했던 수리 작업, 이소 노출이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한 정부의 지열기술 개발 사업의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포항 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포항 지진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피해 구제 지원의 대상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 지급 한도와 관련해 산업부는 피해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재부 등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의 형평성 등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시위에 나선 포항 시민들은 실질적 피해 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피해액 전액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거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법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죠. 그건 있을 수 없고 국가라든가 지방정부라든가 어떻게 협의하든 피해 주민들이 100%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법 예고 기간 도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피해 보상 재정 부담을 놓고 추가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빚은 인재 탓에 국내 사상 두 번째 규모의 큰 지진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게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다리를 찢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를 잇는 다리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리조트를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자연까지 생각한 리조트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박물관을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의 보물을 지키는 박물관은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삶이 변하는 시대에 남을 아파트. 천안 신박 3부 르네상스.
시대를 짓다. 삼부토건. 맛있어지길 기다리는 시간. 오늘 인생작 나오나? 먹어봐야 알지. 너무 맛있는데요? 뭘 넣은 거야? 정성? 건강한 잇몸으로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오늘도 곳곳이 장마권에 들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전까지만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속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속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사이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방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비가 속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중부지방은 이번 주말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방조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대 서명도 받을 예정입니다.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여성가족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성폭력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는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우리 집은 괜찮은지 샤워기 들여다보면서 불안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전국 일반 정수 처리장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정부가 관련 대책까지 발표할 예정인데요. 수돗물 불씨를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